새벽 4시 반.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고요한데 제 몸은 수십 년간 맞춰온 시계처럼 어김없이 저를 깨웠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지만 저를 일으키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몸에 밴 의무감이었어요.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들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 젊음과 눈물,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제 삶의 증인들입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밤사이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상념들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제 저녁 아들 남수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온대. 엄마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좀 먹고 싶다고 하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기대와 제 존재 이유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자식 입에 맛있는 밥 한 술 떠먹이는 것만큼 어미에게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냉장고를 열어 가장 좋은 재료부터 꺼냈습니다. 멸치볶음에 들어갈 멸치는 일부러 조금 더 비싸더라도 통영에서 올라온 은빛이 곱게 도는 최상품만 고집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씹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덮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멸치가 익어가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비린내 대신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쯤 멸치를 넓은 쟁반에 펼쳐 한 김 식혔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멸치볶음이 눅눅해지지 않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간장과 설탕,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바글바글 끓이다가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꽈리고추와 식혀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버무려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들기름 한 바퀴, 통깨 한 줌을 뿌려 완성했지요. 어릴 적 남수는 이 멸치볶음 하나만 있으면 투정 한 번 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은 소고기 장조림입니다. 아들 친구들까지 먹을 것이니 양을 넉넉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부위로 사온 홍두깨살 덩어리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 월계수잎과 통후추, 생강 몇 쪽을 넣고 1시간 넘게 푹 삶아냈습니다. 둥둥 떠오르는 기름을 뜰 채로 꼼꼼하게 걷어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며느리 정미는 기름진 음식을 질색하니까요. 푹 익은 고기는 건져내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두고 진하게 우러난 육수는 면포에 한번 걸러 맑은 육수만 받아냈습니다. 그 육수에 간장과 배즙, 양파를 넣고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단맛을 싫어하는 며느리의 입맛을 고려해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익은 배를 직접 강판에 갈아 넣어 은은하고 건강한 단맛을 냈지요. 국물이 반쯤 졸아들었을 때 찢어둔 고기와 껍질을 깐 메추리알, 그리고 매콤한 맛을 더해줄 통마늘을 넣고 뭉근하게 졸여냈습니다. 까다로운 며느리도 아직 어린 손주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내기 위해 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입맛보다는 가족들 입맛에, 제 기분보다는 식구들 기분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반찬들을 유리 용기에 정갈하게 담고 나니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깔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반찬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자기에 단단히 싸맸습니다. 10분 남짓한 아들네 집까지의 거리는 제게 익숙한 산책로와도 같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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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기계음이 울리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지가 않아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피자, 상자와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조용히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한쪽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행여나 식구들 잠을 깨울까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아침을 챙겨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정미였어요. 반찬 잘 받았다는 고마운 인사일 거라 생각하며 웃는 얼굴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장조림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실 때 문자로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설탕 한 톨 넣지 않고 배를 갈아 넣어 만든 장조림이 달다니요. 그건 명백한 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그 뒷말이었어요. 자식 집에 드나드는 것마저 이제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면 이 우라가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달려나오는 아이들 속에서 제 손주는 유독 반짝거렸어요. 저를 발견한 아이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끌어안으며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서름과 분노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은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저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떡볶이 사 먹어. 친구들도 같이 사주고. 손주는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되었다. 이 행복 하나면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그날 저녁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 앞에 오셨었다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응, 우리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 왜? 애한테 용돈 주셨다면서요. 그래, 10,000원 줬다. 그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용돈은 저희가 알아서 줘요. 자꾸 그렇게 애버릇 나쁘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기특해서 준 용돈 10,000원이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나쁜 행동이란 말입니까? 제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지적하고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오늘 하루 저는 며느리에게 완벽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 사랑은 간섭이 되었고 제 정성은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70평생 지켜온 제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이해해라. 정민은 나쁜 애가 아니다. 같은 말로 저를 회유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알아누워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마침 다음 주가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생일을 계기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해보자. 어른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주면 그 아이의 다친 마음도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 없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지갑을 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큰맘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번쩍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젊고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1층에 있는 스카프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텔레비전 속 여배우가 맨 하늘색 스카프를 보며 예쁘다고 혼잣말하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주눅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며느리 생일 선물을 좀 보려고요. 하늘색으로 된 부드러운 스카프 좀 보여주세요. 직원은 제 말에 몇 가지 스카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맑은 가을 하늘을 닮은 스카프였습니다. 만져보니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와 닿았어요. 이거라면 며느리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 며느리에게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값을 치렀습니다. 정성껏 포장된 선물 상자를 받아드니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아들 남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 지금 너희 집으로 출발하려고 한다. 정미한테 미리 이야기 좀 해줘. 아들은 제 전화에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조심해서 와.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디에도 반가운 기색은 없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며느리에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 이거 엄마가 넣어주려고 샀다.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식탁 구석에 툭 내려놓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서 열어보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운 빛깔의 스카프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거 사오실 필요 없는데 제 취향도 아니고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스카프를 다시 상자에 넣어 거실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라도 도울 생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 아휴 말도 마. 오늘 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 무슨 스카프를 사왔는데 촌스러워서 어디하고 다니지도 못하겠어. 그냥 ATM이면 좋겠는데 자꾸 뭘 해주면서 생색내고 간섭하려 드니까 피곤해 죽겠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ATM, 돈이나 주는 기계. 그것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아들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가게? 좀 더 있다 가지. 저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의 얼굴을 보면 제 속에 우라가 터져 나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됐다. 이만 가봐야겠다. 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수야, 너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너희들 인생에 간섭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느냐고. 아들은 제 물음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정미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해 좀 해줘.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대출금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렀다가 문 앞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소리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라고 방법이 있냐?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잖아. 저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미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미운 마음도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자식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수 하나만 바라보며 식당 일, 공장 일을 전전하며 억척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품에 안으니 마음 한편이 든든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지요. 저는 곧장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희들 보태 써라. 며느리는 돈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마움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 힘든 것 같아서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려무나. 저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으로 또 얼마나 저희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간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시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잖아요. 반찬 하나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 사는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용돈 한 번 주시면서 애 교육까지 통제하려고 하시잖아요. 이 돈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받으면 저희는 평생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진심이, 제 사랑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자 며느리는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발 저희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며느리는 돈 봉투를 제게 다시 떠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했겠다.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겠다. 그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너희들 인생에서 사라져 주마. 그리고 나 김계순의 인생을 살겠다. 다음 날 저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5천만 원을 다시 입금하고 제 모든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상담사를 찾아가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계획을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내 제 단호한 표정을 읽었는지 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낡았지만 최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값이 꽤 올라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은 제 아파트를 보더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부동산에서 우리 집 보고 갔다는데 무슨 일이야? 집 팔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아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 좀 하려고, 견적이나 받아보려고 불렀다. 제 거짓말에 아들은 금방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놀랐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니. 정말 필요할 때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착한 아들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며칠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손에 쥐니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이 실감났어요. 저는 그 돈으로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고 아담한 집을 계약했습니다. 평생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꼼꼼하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탈출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마친 날, 저는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짐은 이미 며칠에 걸쳐 버린 것은 버리고 강릉으로 가져갈 최소한의 것들만 상자에 담아둔 상태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나온 세월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소파는 남수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장만했던 것이고 저쪽 벽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은 손주 녀석이 어릴 때 키를 재던 흔적이었지요. 부엌으로 가보니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싱크대와 수십 년간 쓴 무쇠솥이 저를 말없이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눈물과 땀, 기쁨과 슬픔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정든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지요. 저는 그 감옥에서 제 발로 걸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부르지 않았어요. 용달차 한 대를 불러뒀을 뿐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짐 상자를 기사님과 함께 싣고 나니 정말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은 낯설고 차가웠어요.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고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차가 서울을 벗어나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문자를 아들 남수에게 보냈어요. 너희 말대로 이제 간섭 안 하고 내 인생 살련다. 이사했으니 찾지 마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제 마음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내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가 없는 줄도 모르고 있었겠지요. 주말 아침 남수는 의뢰 그랬던 것처럼 해장이라도 할 겸 제 집으로 향했을 겁니다.
며느리 정미는 제가 또 무슨 반찬을 해다 놓았을지 속으로는 기대하면서도 겉으로는 귀찮은 척 따라 나섰을 테고요. 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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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겠지요. 이상하다. 비밀번호 바꿨나? 남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보았을 겁니다. 엄마가 말도 없이 번호를 바꿀 리가 없는데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슬 짜증과 불안이 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야, 엄마 어디 갔어? 전화 한번 해봐. 정미의 퉁명스러운 말에 남수는 제게 전화를 걸었겠지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만이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전화도 안 받네. 진짜 어디 갔지? 삐졌나 보지. 지난번에 오실 때 연락하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도 비밀번호까지 바꿀 건 뭐람. 사람 귀찮게 해.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제 탓을 하며 투덜거렸을 겁니다. 경비실에라도 가서 물어보자며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갔겠지요. 어르신, 103동 504호 말입니까? 거기 어제 이사했는데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멍해졌을 겁니다. 네, 이사요? 누가요? 그 집에 사시던 할머니요. 어제 아침 일찍 짐 빼서 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으셨는데. 글쎄요. 저야 뭐 어제 오후에는 새 주인 들어와서 짐 풀던데.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는 순간 남수와 정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제가 보낸 문자를 떠올렸겠지요. 장난인 줄 혹은 잠깐 삐쳐서 하는 투정인 줄 알았던 그 문자가 무서운 현실이 되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쳤을 겁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허둥지둥 다시 저희 집 현관 앞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이삿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겠지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수와 정미를 쳐다봤을 겁니다. 저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반찬을 해주던, 아이를 봐주던, 귀찮게 간섭하던 그 엄마가 자신들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정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렸을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소음과 두 사람의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도시의 매연 속에서 살아온 제게 그 냄새는 마치 막혔던 숨통을 틔워주는 청량제 같았어요. 제가 새로 살게 된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굴 만한 공간도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윤슬이 부서지는 바다를 보고 있으니 지난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 저는 짐도 풀기 전에 한참 동안이나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작은 항구와 시끌벅적한 어시장이 있었어요.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을 파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소? 처음 보는 얼굴인데. 퉁명스러운 서울 사람들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제게 먼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울서 살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소. 여긴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지. 앞으로 자주 봅시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과 해초, 그리고 텃밭에 심을 모종 몇 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수나 며느리의 입맛이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매콤하게 조린 갈치조림과 새콤달콤하게 무친 미역 초무침, 그리고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평생을 가족들 먼저 챙기느라 찬밥에 물 말아 후루룩 넘기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마주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보며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당 한쪽에 작은 장독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미뤄뒀던 전통장 담그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국산 콩을 사다 정성껏 메주를 쓰고 천일염을 구해다 간수를 뺐습니다. 햇볕 좋은 날에는 장독 뚜껑을 열어 햇살을 쬐어주고 비 오는 날에는 행여 빗물이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장독대를 돌보았어요. 그 과정은 고되고 손이 많이 갔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익어가는 장을 보며 제 인생도 저렇게 깊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된장으로 끓인 찌개와 갓 담근 장아찌 몇 가지를 쟁반에 받쳐들고 이웃에 사는 독거노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마음에 걸려서요. 아이고, 이게 다 뭐여? 뭘 이런 걸 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이나 한번 보세요. 어르신은 제 반찬을 맛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평생 처음 먹어보네. 이거 어디서 산기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제 말에 어르신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손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반찬은 동네에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왕 하는 거 동네 어르신들 몇 분께 더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고맙다며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계셨고 옥수수를 한 자루 삶아다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삭막했던 서울살이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정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하나 있는 작은 로컬 푸드 마켓의 젊은 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훤칠하게 생긴 청년이었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왔어요? 어르신 손맛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게에 반찬이랑 장 종류를 좀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만든 걸 판다고? 아이고, 나는 장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포장부터 판매까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르신은 지금처럼 맛있게 만들어만 주세요. 수익은 정확하게 나눠드리고요. 젊은 사장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내 손맛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젊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 2막이 그렇게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서울에 남은 아들 내외의 삶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빈자리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사라진 첫 주말, 그들은 해방감에 가까운 자유를 만끽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손주가 밤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전 같았으면 제가 당장 달려가 아이를 돌보고 며느리 대신 밤을 새워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다급해진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고 남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연차를 내야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깨지고 며느리는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며칠 동안 아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된 며느리는 남수에게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애가 아픈데 잠이 와?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라고 뭐 별 수 있냐?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게 다 당신이 엄마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냐? 엄마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결국 모든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이기심은 돌아보지 않은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 가출 탓으로 돌렸어요. 집밥이 사라진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매주 밑반찬 너댓 가지는 기본이고 계절에 맞는 국과 찌개까지 만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지자 그들의 식탁은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편하고 좋았겠지요. 하지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금세 질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날이 늘어났고 손주 녀석은 편식이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수가 배달 온 족발을 씹으며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진짜 맛없다.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렇게 엄마 밥이 그리우면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지 그래. 아, 없지 참. 당신이 쫓아내서. 내가 뭘 쫓아내. 당신이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나간 거잖아. 그럼 당신이 중간에서 남편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내 속 터지는 건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두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어요. 며느리는 자존심에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흉내만 냈을 뿐 제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요. 맛없는 찌개를 앞에 두고 남수가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자 며느리는 결국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빈자리는 그들의 식탁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감정까지도 차갑게 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수냐? 왜 니네 엄마랑 연락이 안 되냐?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데 어디 편찮으시냐?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진땀을 빼며 거짓말을 둘러대야 했습니다. 아, 고모. 엄마요? 친구분들이랑 저기 남해로 긴 여행 가셨어요.
거기 전파가 잘 안 터지나 봐요. 그래, 말도 없이 가셨네.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드려라. 이런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단순히 밥이나 해주고 아이나 봐주는 귀찮은 늙은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의 버팀목이었고 울타리였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던 방패였습니다.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지자 그들은 세상의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강릉에서의 제 삶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컬 푸드 마켓의 젊은 사장과 함께 시작한 개순의 부엌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만든 된장, 고추장, 그리고 장아찌 몇 종류만 조촐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음식을 맛본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근 저염식 명란젓과 깻잎 장아찌는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떡해요? 명란젓은 오늘 오전에 벌써 다 떨어졌어요.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젊은 사장은 기쁘면서도 난감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장을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생기가 넘쳤지요. 어르신, 이왕 이렇게 된 거 온라인으로도 팔아볼까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젊은 사장의 제안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컴퓨터 같은 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르신은 사진 찍을 때 쓸 예쁜 그릇 몇 개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개순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장은 제 음식 사진을 먹음직스럽게 찍어 올리고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속에 글을 썼어요. 도시의 아들 내외에게 상처받고 귀향한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정성으로 만드는 건강한 집밥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문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통장에 난생 처음 보는 큰돈이 찍히는 것을 보며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입이 생기자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후줄근한 몸빼 바지나 낡은 티셔츠를 입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직접 시장에 가서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와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바지를 사 입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수십 년 만에 파마도 하고 얼굴에 분도 발라보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하나같이 예뻐졌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귀향에 성공한 시니어 창업가라는 주제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쑥스럽고 떨렸지만 저를 도와준 젊은 사장과 동네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곱게 화장을 하고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을 입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기쁨과 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개순의 부엌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고 인터넷 주문창은 마비가 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서울에 있던 아들 내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너희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다 며 흥분해서 전화를 해준 덕분이었지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등장한 제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알던 늘 초라하고 주눅 들어 있던 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성공한 사업가 김계순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들에게 그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자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정작 엄마는 혼자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며느리 정미의 얼굴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자신이 버린 촌스러운 스카프 대신 세련된 옷을 입고 성공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을 테니까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빛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들의 그 모진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요. 방송이 나가고 난 뒤 제 삶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순의 부엌은 이제 강릉의 작은 로컬 푸드마켓 한 구석을 차지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드는 어엿한 이름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에는 밤새 들어온 주문 알림이 수백 개씩 쌓여 있었고 가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저를 도와주던 젊은 사장, 박 사장은 제게 더 넓은 작업장과 직원을 구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이젠 정말 사업이에요. 지금 이 작은 부엌에서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근처에 괜찮은 상가 자리를 알아봤는데 거길 얻어서 제대로 된 공장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공장이라니, 아이고. 내가 무슨 공장 사장이라고. 사장이시죠. 개순의 부엌 대표 김계순 사장님이시잖아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평생의 정성으로 일궈내신 기회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박 사장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의 기운에 이끌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고 박 사장이 알아봐둔 상가를 계약했어요.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저희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쓸고 닦고 최신식 주방 설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아주머니 세 분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지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 생기고 제게 월급을 받아가는 식구들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장을 담그는 일은 고됐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제게 사장님, 사장님하고 깍듯하게 불렀지만 일할 때를 제외하면 친자매처럼 딸처럼 저를 따랐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갓 지은 밥에 저희가 만든 반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생을 외롭게 혼자 밥을 먹던 제게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월급 날짜는 하루도 어기지 않았고 명절에는 두둑한 상여금과 함께 양손 가득 저희 제품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 음식도 행복한 맛을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개순의 부엌이 번창해 갈수록 제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제 명의로 된 번듯한 차도 한 대 뽑았습니다.
낡은 트럭 대신 깨끗한 승용차를 몰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기분마저 새로웠지요. 주말에는 직원들과 함께 강릉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경영 수업 외에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했어요. 하얀 화선지에 먹을 갈아 붓으로 제 이름을 써내려갈 때 저는 온전한 김계순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서울의 아들 남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회사가 곧 부도날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결국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남수의 이름도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남수를 짓눌렀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회사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내외가 무리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수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 정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 같았으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손주를 돌봐주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돈 문제는 부부 사이를 파고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습니다. 결국 남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온 이후 제 연락처는 이미 친척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을 겁니다. 밤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애써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윽고 남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사죄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죄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알아요. 제가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요. 그래도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이요. 아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 똑바로 말해라. 회사에서 곧 잘릴 것 같아요. 집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이러다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엄마가 빌려주시면 저 정말 평생에 걸쳐서 다 갚을게요. 네, 제발요, 엄마.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이 아쉬워서 하는 가식적인 눈물이었구나.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나도 돈 없다. 거짓말. 엄마 방송 나온 거 다 봤어. 돈 많이 버셨잖아요. 엄마, 제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준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더 좋은 음식 만들려고 새로 들여온 기계가 또 갚아야 한다. 얼마 전에는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느라 대출도 받았어. 내 사업 키우기도 바쁜데 너한테 빌려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저는 아들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네 마누라가 그랬잖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왜 이제 와서 니들이 버린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드니? 니들 인생, 이제부터는 정말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독한 말을 쏟아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에게 건네는 동아줄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요. 제가 아들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정미의 반응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남수는 저와의 통화 내용을 정미에게 그대로 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게 모진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을 테고 아내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겠지요. 아마 엄마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가 봐. 정도로 얼버무렸을 겁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정미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을 닥달해 통화 내용을 모두 알아낸 정미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사업? 직원? 웃기지도 않아. 평생 우리 아빠 등골 빼먹고 살던 여자가 무슨 사업가라고. 다 쇼하는 거잖아. 당신 아들 망해가는 꼴 보면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미야, 말 좀 가려서 해. 그래도 우리 엄마야. 엄마,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 한 푼 없다고 내치는 게 그게 엄마야? 악마지. 독사 같은 여자. 정미는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남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불행을 즐기고 있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남수가 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정미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연락처를 알아내 제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남수가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이전한 공장에서 직원 아주머니들과 함께 아침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산 계획과 신제품 개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요. 활기차고 희망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계순입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앙칼짐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희 이렇게 힘든데 혼자만 잘 사시니 행복하세요? 정민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왜 없어요? 어머니는 저희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 혼자 도망쳐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망하는 꼴 보시니 속이 시원하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저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할 병이구나 싶었습니다. 얘야,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니들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찾았을 뿐이다. 그게 할 소리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당신 손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깟 며느리 말 한마디에 토라져서 이럴 수가 있냐고요. 토라진 게 아니다. 깨달은 거지.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인지를. 제 말에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내 정민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룬 거라는 그 잘난 사업.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당신도 내가 겪는 고통 똑같이 겪게 해줄 거라고.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늙은이를 한번 무너뜨려 봐라.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명심해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속한 말싸움에 어울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저와 며느리는 이제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는 제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악을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분명 무슨 짓을 저지를 겁니다. 저는 곧바로 박 사장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사장,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저는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박 사장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사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됐어.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니?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를 해야지. 앞으로 위생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돼. 재료 검수도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꼼꼼하게 하고 작업장 CCTV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도록 해둬.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해. 알았지? 네,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개순의 부엌 직원들은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처럼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 해도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비열한 화살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자신의 협박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교활했어요. 정민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PC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형 맘카페와 강릉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지요. 그녀는 마치 개순의 부엌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평범한 소비자처럼 행세하며 악의로 가득 찬 거짓 후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릉맘들, 거기 절대 조심하세요. 위생 최악입니다. 방송만 믿고 주문했다가 식겁했네요. 깻잎 장아찌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여기 된장, 국산 콩 쓴다고 해놓고 다 중국산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명란젓 먹고 우리 애기 밤새 배탈 나서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보상 요구하니까 나 몰라라 하네요. 정말 어이없는 곳입니다. 글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퍼온 벌레 나온 음식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저희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해 올리기까지 했어요. 익명성에 기댄 대중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미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에 쉽게 선동되었고 그 글들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직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개순의 부엌의 명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문 확인을 하던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직원 아주머니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빨리 이거 좀 보세요. 박 사장이 제게 보여준 컴퓨터 화면에는 밤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저희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글 밑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방송 보고 착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늙은이가 돈독이 올랐구만. 이런 곳은 당장 영업 정지시켜야 한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단 몇 줄의 거짓말로 인해 더러운 오물 속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항해 전화였지요. 여기가 그 쓰레기 음식 파는 곳 맞죠? 양심도 없는 할망구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다 욕먹는 거야. 인터넷 주문 게시판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거래하던 식료품 가게와 택배 회사마저도 소문을 들었다며 당분간 거래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장은 순식간에 절망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 아주머니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고 박 사장은 쏟아지는 항해 전화를 받느라 핏발이 선눈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업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박 사장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건 사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민 짓이 분명해요. 저희가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낼게요. 제발 기운 내세요. 그들은 월급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순의 부엌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박 사장, 혹시 그 글이 처음 올라온 곳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나? 제 말에 박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컴퓨터는 좀 다룰 줄 압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 사장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에 퍼진 글들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글들이 하나의 인터넷 주소, 즉 IP 주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장님, 찾았어요. 최초 유포자의 IP 주소예요. 박 사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복잡한 숫자, 배열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디라는 건가? 제가 이 주소를 조회해 봤는데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PC방으로 나와요. 서울시 송파구. 그곳은 바로 아들 내외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역시나 며느리 정미였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자기 남편의 어머니에게 범인이 며느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을 휘젓던 혼란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가 아니었죠.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어요. 박 사장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젊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늙은 제 말을 믿어줄까 걱정했지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눈으로 경청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 즉 악의적인 게시글들의 캡처본과 박 사장이 찾아낸 IP 주소, 그리고 그로 인한 매출 하락 데이터 등을 보여주자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합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길 원하시나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며느리 정미를 고소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수세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공장의 모든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꼼꼼하게 검수하는 과정, 청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 위생적으로 포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작업장 곳곳에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저희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식약처에서 받은 위생증명서와 모든 재료의 원산지 증명서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희는 개순의 부엌 인터넷 쇼핑몰과 SNS 계정에 장문의 공식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개순의 부엌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그렇게 시작하는 글에는 최근 불거진 악성 루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저희의 청결한 작업 환경을 담은 영상과 모든 증빙 서류들을 함께 첨부했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이번 악성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입장문은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론이 저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응원의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보니 믿음이 가네요. 힘내세요. 진실을 밝혀질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문제의 PC방을 압수수색하여 그 시간대에 해당 IP를 사용한 사람이 며느리 정미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특정해냈습니다.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미가 초조한 얼굴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미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들 남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정미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 사실이다. 엄마,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정미가 지금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어. 엄마, 우리 강아지는 어떡해? 애 엄마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한 번만 봐줘, 엄마. 아들은 거의 실성을 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의 절규를 듣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용서를 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불러오는 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수야,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네 아내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야. 단지 벌을 받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이번 기회에 자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해야 한다. 엄마, 제발.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제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하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정미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더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개순의 부엌은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올린 공식 입장문과 명백한 증거들은 맹목적인 비난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전되었어요. 저희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론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정직함이 알려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 모든 소동의 끝에 제 아들과 며느리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마 제 손으로 파멸시킨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결과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정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정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던 모양이지만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며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공장 문을 일찍 닫고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걸었어요.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씁쓸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결국 제 손으로 제 자식의 가정을 풍비박산낸 어미가 되고 만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을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 또한 어미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들 내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어요. 실직 위기에 내몰린 남수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용도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어디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지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급하게 내놓은 탓에 제값을 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벌금을 내고 나니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푼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정든 동네를 떠나 도시 외곽에 허름하고 비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 햇볕도 잘 들지 않고 곰팡내 나는 그곳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남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먼지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녹초가 된 몸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한때는 번듯한 회사원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거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 정미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구청으로 출근해 사회봉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늘 남들 위에 서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버린 오물을 치우는 일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겁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구역질을 해가며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하지만 감독관의 호통과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옷과 가방은 모두 팔아 생활비에 보탰고 그녀의 손에는 명품백 대신 고무장갑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돈의 가치와 땀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개순의 부엌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해 갔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누명을 벗은 저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정직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입점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작은 동네 가게가 아니었어요. 전국을 무대로 하는 어엿한 식품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어난 일감을 감당하기 위해 공장을 증축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공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빛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아들 내외가 처한 어둠과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때때로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저는 아들 내외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그들을 제 삶에서 밀어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 역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제게 연락할 면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을 잊고 제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처럼 자식이라는 인연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 남수였어요.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말끔했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부드러웠던 손은 시멘트 독이 올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듬직했던 어깨는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고 눈은 깊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남수 역시 아무 말 없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이나 저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의 작업복 소매 끝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오는 길이냐? 제 물음에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였어요. 엄마. 아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겪었을 고통과 서름,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려 주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변명이나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었어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저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제가 다 망가뜨리고 제 가정도 제 손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아왔어요. 엄마 뒤에 숨어서, 마누라 등 뒤에 숨어서 제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번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마주한 인간이 흘리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분노의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어서라 했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셈이냐.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갓 지은 따끈한 밥과 얼마 전에 담근 김장김치,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조림을 꺼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어라. 아들은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 제 재촉에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밥알과 함께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아들은 제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날도 추운데 어서. 저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려던 아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정말 떳떳한 아들이 되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저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분명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간이 말입니다. 특히 제게는 아직 며느리 정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손주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아들 남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으니 한 달에 2번만 내가 볼 수 있게 해다오. 네. 주말마다 네가 아이를 강릉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면 내가 데리러 가마.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데려다 주마. 저는 단호하게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너희 부부는 당분간 나를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알겠느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손주의 주말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버스터미널에 나가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리는 손주 녀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 만에 본 아이는 조금 더 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집안의 힘든 상황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겠지요. 아이는 저를 보고도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지 않고 아빠의 등 뒤에 숨어 어색하게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강아지, 할미한테 오너라. 제가 팔을 벌리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종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작고 여윈 아이의 몸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 동안 손주는 말이 없고 낯을 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군것질거리를 사주고 제 공장에 데려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신기하고 어색하게 쳐다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일을 지시하고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음식을 설명하는 제 모습이 아이에게는 무척이나 새롭고 멋있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사장님 같아요. 어느 날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맞는데? 이 공장은 다 할머니 거야. 우와, 그럼 할머니 부자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줄 돈은 있지. 저는 아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저를 그저 밥해주고 용돈 주던 할머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의 멋진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을 담그고 함께 웃고 떠들며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점점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아들을 통해 며느리 정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회봉사를 마치고 작은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질투와 시기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몸을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오만과 이기심을 씻어내는 정화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들게 하지만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가진 부와 명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저의 삶 자체를 어렴풋이나마 인정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희의 만남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강릉에 정착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순의 부엌은 강릉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단단히 자리 잡았고 저는 지역사회에서 꽤나 이름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운영은 이제 박 사장과 믿음직한 직원들에게 대부분 맡기고 저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만 집중하며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요. 제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출판사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늙은이의 인생 이야기가 누가에게 감동이나 교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출판사 편집장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삶을 한번 정리하고 온전한 김계순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작가와 함께 제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마침내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나의 이름은 김계순입니다였어요. 책은 놀라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같이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만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 남수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강릉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집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횟집에 예약을 해두었다고요.
약속한 날 식당에 먼저 도착해 그들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 정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짙었던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고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눈물로 동정을 구하려는 가식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고개 들 거라. 그리고 여기 앉아라. 저희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고 가시 돋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거라. 그것은 용서의 말이자 제 나름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을 서울로 돌려보낸 뒤 저는 혼자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며느리의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짜 제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10분 거리의 아들네 집을 맴돌며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순의 부엌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인 김계순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 귓가에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왔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는 난생 처음 혼자 떠나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것입니다. 예매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소녀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향해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